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랑 한국지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구강까지, 지도 읽기까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요. 10강부터는 정말 지리다운 지리 내용이 시작되는 바로 자연지리의 시작을 알리는 단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지형 형성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지형부터 그다음 기후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는 자연지리 파트를 공부할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울 내용들이요. 하나하나, 소주제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매년 출제되는 내용을 오늘 다룰 건데요. 기초부터 심화되는 내용까지 오늘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특히 이런 지형 파트, 자연지리와 관련된 내용은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개념을 미리 잘 잡아두시기만 하면 이 자연지리는 거의 변화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적용시키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의 지형 형성과 산지 지형입니다. 일단 지형 형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크게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나라 한반도에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딱 하나만 기억하고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한반도는 정말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 땅이다. 그래서 안정된 땅이다. 라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암석의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을 배울 때 우리나라가 나이가 많은 땅이라서 산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성함, 편마함의 비중이 높구나 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신생대 제4기에 있었던 기후변동까지 다 배워야 해요. 내용이 좀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기본 개념, 지형 형성 작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뉴탐스랑 교재에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기본 개념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우리 지금 지구상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들은요. 원인을 크게 두 가지에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그 지형을 형성시키는 땅의 모양을 만드는 원인이 지구 속에서 시작했다면 그것은 내인적 작용이에요. 원인이 안쪽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인적 작용을 일으키는 근본 에너지가 지금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약간 지구과학적인 영역인데요. 지구는요. 안에 한가운데 핵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이 있어요. 그 위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개의 땅으로,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각판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멘틀이라는 물질은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움직여요. 완전한 고체도 아니고 완전한 액체도 아닌 반유동성이에요. 약간 젤리 같은.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 움직이는 건 아닌 그런 반유동성 물질인데요. 그 위에 지각판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각판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마그마에 의해서 새로운 땅이 생겨나면서 벌어지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건 지구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운동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륙 운동이에요. 그야말로 육지를 만드는 거죠. 자, 육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바닷속에 이렇게 지각판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육지가 됩니까? 위로 솟으면 되죠. 그래서 조륙운동의 첫 번째가 융기고요. 위로 올라오는. 그것의 반대가 침강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각판의 상하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조산운동입니다. 뭘 만들어요, 여러분? 산을 만들죠. 원래 평지였던 곳이 이렇게 조산운동을 받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줘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휘죠. 주름 습자에 굽을 곡자예요. 주름이 생기면서 이렇게 땅이 굽습니다. 여러분 양쪽에서 볼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얼굴이 이렇게 솟죠. 그래서 첫 번째 조산운동은 습곡과 그 다음에 단층 운동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층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거나 양쪽에서 갑자기 세게 밀어버리면 이
땅이 끊어져 버립니다. 한쪽은 올라오고 한쪽은 내려가는.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기복이 생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을 만들 수 있죠. 왜? 평평했는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니까 높은 쪽을 우리가 산이라 그러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을 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층에 의해서도 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 조산운동은 습곡과 단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화산활동입니다. 화산활동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여러분? 뚝딱 화산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용암대지같이 켜켜이 높이 쌓이면 이것도 높은 고원, 산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지진에 의해서 지각변동에 의해서 뭐 단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조륙, 조산,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기존에 평평했던 땅은요. 뭐가 생기냐면 기복이 커집니다. 우리 감정의 기복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의 높낮이. 기복이라는 건 높낮이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은요. 막 조울증이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은 그죠? 땅의 기복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형성하냐면 지구상에서 큰 대지형, 아주 또렷또렷한 뭐 습곡산지라든지 아주 큰 대지형, 우리 그 위성상에서도 이제 인공위성에서도 찍힐 수 있는 그런 큰 지형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이러한 운동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외인적 작용은 뭐냐면 외인적 작용은 그야말로 이 지형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지구 밖에서 원인이 제공됐다는 건데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태양이죠. 지형 형성 작용에 있어서도 태양 없이는 지형 형성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외인적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증발이 돼요. 선생님이 수증기가 올라가야지 뭐가 형성되고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이 만들어져야 비가 내리고요. 뭐 눈이 내리고 빙하가 형성되고 이 비들이 하천을 이루고 바다를 이뤄서 여러 가지 지형 형성 작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적 작용의 근본 에너지는 그래서 태양 에너지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요. 풍화, 그 다음에 침식, 운반, 퇴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풍화라는 건요. 좀 자세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먼저 풍화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나면 풍화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침식, 운반, 퇴적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왜 패키지냐면 하천이라든지 파랑, 우리 파도, 파랑, 웨이브죠. 파랑이라든지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용인데요. 일어나는 작용인데 자, 하천이 깎아요. 그 깎아낸 물질, 침식 물질을 운반하죠. 운반한 물질을 하구에다가 퇴적을 시켜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고 빙하 지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구를 순환하는 물질,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서예요. 침식, 운반, 퇴적이에요. 깎아내서 운반해서 쌓죠. 근데 풍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풍화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풍화를 알았나? 여러분 이게 바로 풍화송이에요. 지금 왼쪽 화면에 지금 보시면 이게 풍화송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바위돌에서 점점 깨져가지고 모래알이 되죠. 풍화라는 건 그겁니다. 암석이 제자리에서 잘게 부서지는 과정, 그게 풍화인데요. 자,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과정에 있어서 성격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풍화라는 혹은 물리적 풍화라고 불리는 풍화가 있고요. 부서지긴 부서지는데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분필을 막 부러뜨려요. 그래도 성격은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성질에 변화가 없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 풍화가 도대체 왜 성질의 변화 없이 이렇게 잘게 부서질 수 있습니까? 이 풍화는 여러분 바람풍자에 된 하자를 쓰긴 씁니다. 그런데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 중에서 가장 한자어가 잘못 쓰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어로 찾아봤어요. 웨더링이죠. 웨더링 뭐예요, 여러분? 기후죠. 영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기후. 이 풍화가 일어나는 기후 환경이 그 암석에 영향을 미쳐서 기계적 풍화냐 화학적 풍화냐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후냐에 따라서 기계적 풍화 혹은 어떤 기후이냐에 따라서 화학적 풍화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계적 풍화라는 건 선생님 성질의 변화가 없다 했죠. 여러분 어느 계절에 음식이 잘 상하고 어느 계절에 음식이 잘 안 상해요? 여름에는 잘 상하고 겨울에는 잘 상하지가 않죠. 왜? 기온이 낮고요. 특히 우리나라 겨울은 기온이 낮고 거기다가 또 건조하죠. 그래서 이런 기계적 풍화가 활발한 곳은요. 성질의 변화가 잘 일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건조한 환경에서 이 기계적 풍화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후에서 그렇죠. 건조 기후라든지 혹은 한대 기후에서 둘 다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얼음이라든지 혹은 식물 뿌리 혹은 매우 큰 일교차에 의해서 일교차가 큰 곳은 건조기후인데 일교차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져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뭐 주의하라 그러죠? 매우 추우면 뭐 상하수도관 동파사고 주의하라 그러죠. 왜? 얼음은요. 물이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는데 물에서 얼음이 되면 부피가 10%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페트병에 물을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뒀는데 페트병 깨져버린 경우를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암석이 이렇게 있어요. 암석에는 거의 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석의 틈에 물이 들어가요. 근데 긴 겨울이 있는 한대 지역에서는 이 틈을 따라서 얼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짧은 여름 동안 이게 녹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벌어진 틈이 딱딱딱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작아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크기는 작아질 뿐이지 성질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반면에 화학적 풍화라는 건 뭐냐면 크기가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성질이 변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경험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경험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실핀을 빼서 세면대에 올려두면 한 이틀, 3일 뒤에는 그 실핀의 색깔이 일단은 붉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드는 순간 으스러져요. 자, 지금 원래는 철이었던 성분이 지금 물이라든지 공기와 접촉하면서 일단 색깔도 변했죠. 그리고 그렇게 빨갛게 산화철이 된 거는요. 자석을 갖다 대도 자석에 붙지도 않아요. 아예 성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학적 풍화가 잘 발생하는 조건은 뭐냐면 그야말로 수분이 많은 습도가 높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고온다습한 환경이라든지 온난 수분한 그러한 환경에서 잘 이러한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나는데 우리 지리 시간에서 이 나중에 테라로사 혹은 카르스트 지형의 용식작용을 설명할 때 우리가 화학적 풍화를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풍화라는 거는 크기가 작아지는데 성격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라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태양에너지에 의한 외인적 작용은 앞에서 만들어진 지구 내부 에너지의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지구의 기복이 커졌죠. 그 기복을 이렇게 높낮이가 생겼는데 깎아내요. 그래서 운반해서 퇴적을 시켜요. 기복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복이 다시 작아졌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지형들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저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료에서도 선생님이 이걸 넣어놨는데 어때요, 여러분? 왼쪽에 내인적과 외인적 작용이 한꺼번에 정리가 됐고요. 지금 각각의 원인, 그 다음에 종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작용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어떠한 지질 역사를 가지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땅인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그 전에 우리 지구의 역사를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지질 시대입니다. 지구가 46억 살 정도 된다고 하죠. 46억 년 정도 됐는데 지질 시대가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38억 년 전부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시대 때부터 공부해야 될 지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오래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원생대부터 그다음에 고생대, 그다음에 중생대를 거쳐서 신생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연도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뭐 무슨 막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지리에서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간, 연도는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반도의 지체 구조.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표를 5개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시원생 때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원생 때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 지도에다가 먼저 라벨을 좀 붙이고 시작할게요. 알파벳으로 A, B, C, D, E, F, G. 이거 2개 합쳐서 G라고 할게요. 이 시원생대에 해당하는 지층은요. 지금 보시면 평북 개마지계라고 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경기지계, 그 다음에 영남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지계라는 단어로 끝나죠. 같은 성격을 가지는 땅의 그 덩어리를, 하나의 땅 덩어리를 지계라고 해요. 우리 금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금괴라 그러죠. 그 덩어리 괴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이름 다 외워야 돼요, 선생님?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위치를 보시면 평북 개마지계에서 한 칸 띄우고 하나,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A, C, E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워낙에 오래된 땅입니다. 그리고 고생대 이후에는 계속 육지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계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이미 퇴적암이든 화성암이든 성격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변성암에서 가장 대표적인 암석이 우리가 뒤에서 암석에서 정리하겠지만 편마암이에요. 그리고 매우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시원생대 지층에서는 철광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러한 지하전이 풍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예요. 고생대. 이 고생대 지층은 정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봤죠. 어떤 면에서 물어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하 자원과 관련해서 이 고생대 지층에 대해서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형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위치를 살펴보시면 지금 끝에 무슨 글자로 끝나는 부분? 지향사라고 끝나는 부분이 바로 고생대 때 쌓인 지층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향사라고 끝나는 부분을 보시면 평남 지향사와 옥천 지향사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생대 전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생대 전기 때는요, 이 B하고 D 부분이 침강을 합니다. 가라앉아요. 그러면 가라앉으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올까요? 바닷물이 슉 들어오겠죠. 그래서 고생대 전기 때 이 B하고 D 부분은 바다였어요. 바다 속에서 이제 바다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바다에서 뭐 운반되어 모래 같은 것도 쌓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의 그 물질들, 뼈라든지, 그 다음에 산호나 조개에서 나오는 석회질 물질도 같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대 전기 지층이 바로 이름이 조선누춘군이라는 누적된 지층의 물인데요. 그래서 같은 계통이라서 조선계라고도 하죠. 이때는 바다예요. 바다에서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해성층이라고 불리고요. 여기서 바로 선생님이 방금 석회질과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쌓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석회암이라는 암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석회석, 지하 자원이죠, 여러분. 그리고 고생대 중기 때는 지층이 없어요. 그래서 지층이 결석했다 해서 결층이라고 하는데, 고생대 후기가 되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다시 침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어야 뭐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침강을 하긴 하는데 고생대 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이 침강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낮게 침강해서 얕은 호수 정도의 깊이입니다. 얕은 호수 혹은 해안 습지예요. 고생대 후기 때 지층 이름이 바로 평안누춘군입니다. 평안계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자, 이때는 선생님이 얕은 호수라 그랬죠. 호수는 육지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육성층이고요. 고생대 후기 때 한반도는 사실 지금보다 더 아래쪽 위도에 있었습니다. 아주 더웠어요. 양치식물들,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들이 막 몇십 미터 크기로 자랐던 어마어마하게 울창한 숲을 이루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식물들이 같이 쌓여서 썩어서 식물 화석이 되죠. 식물 화석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화석 연료가 뭐냐면 석탄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무연탄이라는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일단 포인트는 뭐냐?
조선유충군이 먼저 쌓였냐, 평안유충군이 먼저 쌓였냐, 명칭과 먼저 쌓인 전기냐 후기냐부터 구별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지층에서 나오는 지하전이 뭔지도 구별을 해두셔야 돼요. 조선기에서 석회암이 나온 거예요. 석회암 색깔이 어때요, 여러분? 약간 회색깔이죠. 석회질. 그죠? 그래서 바닷속에 있던 생물들의 뼈라든지 그런 산호, 그런 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약간 회색빛, 밝은 빛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안유충군, 육지 상태에서 쌓였습니다. 식물들이 썩었어요. 색깔이 어둡겠죠. 석탄, 무연탄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고생대 끝났고요. 이제 중생대로 가는데 지금 그림에서 한번 먼저 보고 오면 그림에서 먼저 보고 올게요, 여러분. 지금 A, B, C, D, E가 다 끝났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오래된 땅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F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중생대 때 퇴적된 경상계 지층이 분포하는 경상분지입니다. 자, 그래서 경상분지, 경상계 지층이 쌓였죠. 알파벳으로 선생님이 F라고 라벨을 매겨놓은 곳이고요. 경상계 지층이 쌓여 있습니다. 중생대 후기 때 쌓인 지층이에요. 물론 중기 때 대동계라는 지층도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근데 이 경상계 지층은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경상계 지층이 쌓인 시기가 중생대 후기인데 이때가 백악기예요. 한반도의 공룡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쥐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백악기 때 공룡이 더 번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백악기 때 살았던 공룡들의 발자국 화석들이 여기서 많이 발견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공룡 보면 바로 이 F 위치를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룡 발자국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상계 지층이 쌓였던 환경을 선생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중생대 후기 때 경상도 일대는요 아주 큰 얕은 호수였대요. 얕은 호수니까 당연히 육상층이죠. 퇴적층 중에. 그리고 그 위를 공룡들이 막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시험 문제에서 그런데 간혹 이것까지 묻습니다. 경상도뿐만 아니라 지금 자세히 보면 전라남도 끝 해남 지역까지 경상 분지 지층으로 구별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땅끝 마을이 있는 해남도요. 익룡 화석이라든지 그러한 공룡 화석도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생대 지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오래된 지형이기 때문에 신생대 지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선생님이 G라고 라벨을 매겨놨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원생대 지계의 위치랑은 구별을 해주시고요. 두만지계와 길주 명천지계가 해당이 되고 저 북쪽 한경북도 끝쯤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생대 제3계 3기 때 쌓인 지층인 퇴적층이라 그래서 제3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고 갈게요. 무슨 석탄이 나온다? 갈탄이라는 조금 수분 함량이 많은 석탄이 나온다. 그래서 갈탄 정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원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선생님이랑 구별을 해봤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바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다 글자를 지었습니다. 글자를 다 지우고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죠.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뭐 A 지형에 대해 A 이렇게 해놓고 보기 1번. A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볼 수 있다. 아니죠. F. F에서는 석회암 자원을, 석회암을 우리가 캘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층, 지체 구조에서 가지는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원생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시원생대 바로 A, C, E였죠. 그 다음에 고생대가 뭐였고, 사이사이에 B하고 D였고,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는 중생대 지층이 어디고, F. 그 다음에 신생대 지층은 어디였고, G. 그래서 각각의 지하 자원, 그리고 먼저 쌓인 순서, 특징 다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석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지각 특색을 살펴볼 건데 어떤 암석이 많이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층의 나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변성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됐다? 변했다는 건데요. 크게 암석의 종류를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먼저 퇴적암이에요. 호수라든지 바다에서 모래, 그 다음에 뭐 생물 같은 죽은 생물도 같이 쌓인 퇴적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과 관련된 마그마 활동과 관련된 화성암이 있습니다. 사실 화성암은 또 관이밤이 있고요. 분출암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그 다음에 이 퇴적암과 화성암이 높은 온도와 그 다음에 높은 압력을 받으면 얘가 성격이 변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보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죠. 그만큼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변성암이에요. 자, 그래서 퇴적암과 화성암이 변성, 그야말로 성격이 변한 높은 압력과 온도를 통해서 변성이 된 변성암의 대표적인 암석이 바로 편마암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변성암이 우리나라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가 오래된 땅이라는 거고요. 선생님 방금 석회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석회암은 고생대 지층에서 나오는 퇴적암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그랬죠. 이 석회암은 나중에 카르스트 지형에서 또 자세히 배울 암석이고요. 그 다음 화강암입니다. 이 화강암이 바로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해드렸던 관이밤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관입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지각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쭉 올라오다가 뚫지 못하고 그 지각 가까이에서, 지표면 가까이에서 그냥 천천히 굳어버린 암석이 바로 관이밤이고 깊은 곳에서 굳었다 그래서 심성암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의 예가 화강암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강암도 우리나라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화강암도 많다는 거. 그런데 선생님,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됐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산봉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것도 우리 한반도가 오래됐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만큼 여기를 덮고 있던 엄청난 암석이라든지 토양층이 다 날아갈 정도로 오랜 세월을 거쳤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돌산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분출암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현무암입니다. 그야말로 분출을 했어요. 마그마가 빵 터졌습니다. 화산활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화산암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현무암, 뭐 안산암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현무암으로 만드는 도라르방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기반암 전체가 아주 큰 현무암질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래서 암석 분포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종류도 선생님이 구별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암석의 분포, 우리나라 암석의 분포를 지금 뉴탐스런에서도 이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원생대 시원생대 암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마암으로 대표되는 변성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 우리나라 오래됐구나. 그 다음에 퇴적암을 볼게요. 고생대 때 퇴적암이 있는데 이 고생대 때 퇴적암은 조선노충군하고 평안노충군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각각의 지하자원도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생대 때 퇴적암 뭐 있었어요, 여러분? 공룡학석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경상분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 중에 제3기 때 쌓인 제3계라는 지층이 있었는데 갈탄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성암요. 화성암은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체구조 A부터 F까지 다룰 때 지체구조에서 다루지 않았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지각 변동할 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하지 않았다. 30%나 차지하는 중생대 때 형성된 화성암인 특히 화강암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때 분출이 돼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화산 지형과 관련된 화성암도 아직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도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그 자료를요,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각각의 암석의 종류별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니까요. 잘 한번 보시고 또 한 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탐스런 자료에 있는 똑같은 자료입니다. 지금 변성암계, 상암계라고 변성암류와 상암계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변성암 종류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 C, E, 의 위치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는요. 조선누충군이든 평안누충군이든 앞에서 배웠던 B,
평남 지향사와 옥천 지향사의 분포와 거의 일치를 하죠. 그 다음에 중생대를 보는데요. 중생대에서 이제 좀 이따가 이 대보 화강암은 정말 중요하게 다룰 건데 여기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 경상분지입니다. 경상분지 F의 위치로서 중생대의 퇴적암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화강암이 중생대 때 많이 관입을 하는데 이 경상분지를 중심으로 관입한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관입이라는 건 선생님이 지각의 약한 틈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쉬우니까 많이 올라왔다 그랬는데 여기를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노란색 분포를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 신생대 지층은 눈에 띄게 적죠. 왜? 우리나라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젊은 지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황 색깔이 제3계입니다. 제3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있고 갈탄이 나오는데 빨간 색깔을 한번 볼게요. 제4계를 보시면 현무암이라고 되어 있죠. 백두산, 개막원 일대, 그 다음에 철원 용암대지 일대, 그 다음에 한라산, 제주도 일대 이런 화산 활동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현무암이든 안산암이든 화산암을 볼 수가 있다는 거를 지금 한꺼번에 표현해 둔 건데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는 암석과 우리 한반도의 전체적인 지체 구조, 땅의 몸 구조를 봤어요. 우리 신체 구조처럼 지체 구조를 봤는데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었냐. 앞에서 지각 변동 배웠죠. 뭐였어요, 여러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조륙 운동, 융기하고 침강, 그 지각 변동입니다. 땅에 뭔가 상하 혹은 좌우로 땅의 움직임이 발생한 운동을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좌우로 이렇게 양쪽에서 밀어서 형성이 될 수도 있죠. 습곡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자, 그런 이런 지각 변동을 이 땅이 겪으면요. 뭔가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지지지지 금이 납니다. 틈이 생겨요. 선이 그입니다. 그걸 바로 지질구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지질구조선은요. 나중에 산맥의 방향에서도 배우겠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금이 갔어요. 금이 간 곳은 여러분 어떻죠? 그렇지, 약하죠. 그래서 약한 틈을 따라서 빗물도 잘 스며들 거고요. 거기다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아까 풍화도 진짜 잘 일어난다고 그랬죠. 풍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파여요. 그러면 더 하천도 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계속 지나가겠죠. 그래서 더 깊이 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질구조선은요. 하천과 뭐를 결정하는? 산맥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질구조선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틈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틈, 선이다. 자, 그러면 우리 중생대부터 지각변동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 왜 치원생대나 고생대의 지각변동은 없고 중생대부터 나오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고생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지각변동을 겪지 않았다는 거죠. 중생대에 크게 3가지 지각 변동을 겪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때 하나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중생대 때 3개, 그 다음에 신생대 때 1가지 지각 변동을 지금부터 배울 거라는 거. 근데 중생대는요. 아주 사이좋게 하나씩 일어납니다. 중생대를 크게 우리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트라이아스기라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쥐라기, 그 다음에 선생님 한반도의 공룡의 시대, 백악기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생대 초기 때 한반도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융기해요. 전반적으로 좀 융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송림운동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데 가장 초기에 일어났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각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금이 갔겠죠. 그 금이 무슨 방향으로 금이 갔냐면 여기 보시면 중국의 요동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북한에서 이게 바로 왼쪽에 요동반도가 있는데 역사 시간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요동. 그래서 요동반도를 향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바로 중국 발음 그대로 랴오뚱, 요동이 랴오뚱 방향 뜻으로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그입니다. 구조선. 그럼 선생님 그림에서는 산맥이라고 돼 있는데요. 랴오뚱 방향 산맥?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보기는 틀려요, 여러분.
속립운동에 의해서 랴오뚱 방향의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건 틀립니다. 아직까지 산맥은 형성되지 않았고요. 지질 구조선만 그여 있는 상태입니다. 산맥은 나중에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조선이다. 산맥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쥐라기 때 발생한 아주 중요한 지각 변동이 바로 대보조산 운동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의의가 많은데 일단 중생대 중기 때 발생했고요. 한반도 지질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조산운동이에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 조산운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습곡 산지가 만들어졌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습곡 산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랜 세월, 1억 년이 넘은 세월을 거치면서 다 없어져요, 나중에. 선생님 진짜요? 그렇게 높았던 산이 없어지나요? 1년에 0.1mm, 1mm도 아니고 0.1mm씩 곱하기 1억 년을 해도요. 10km 다 없어집니다. 그죠? 엄청난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아무튼 가장 격렬했던 조산운동이고 습곡산지가 이 대보조산운동이었, 습곡산지를 만든 게 대보조산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보조산운동은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속립운동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대보조산운동은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슨 방향의 금을 긋냐? 지금 이거는 중국 본토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방향의 구조선이 그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중국 방향 산맥은 아직 형성된 게 아니에요. 산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구조선이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대보화강암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암석이죠. 화강암. 대보화강암이라는 화강암이 대규모로 관입을 합니다. 그런데 뭐를 따라서?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선생님이 마그마가 이 땅을 뚫고 올라오려면 약한 틈을 따라서 뚫고 오겠죠. 단단한 곳은 알아서 피해갈 겁니다. 약한 틈을 따라서 뚫고 올 건데 지금 대보조산 운동에 의해서 지금 금이 많이 갔어요. 그 틈을 따라서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이 중생대를 다시 한번 다룬다 그랬죠. 지금 대보화강암이 위치하고 있는 분포를 보시면 무슨 방향의 구조선과 거의 일치합니까? 그렇죠.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과 일치하게 거의 비슷한 평행하게 지금 대보화강암이 관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분지에 관입된 게 아니라 약간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관입이 됐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백악기예요. 백악기 때는 그렇게 뭐 썩 중요하진 않은데 이때 발생한 운동이 불국사 불국사 운동입니다. 변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중생대 말기 때 무슨 화강암이 관입한 거?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했다는 것 정도. 그리고 불국사가 여러분 경주에 있죠. 그래서 경상분지 주변에서 주로 발생한 지각 변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보조산운동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방향도 정리를 해두시고 화강암이 언제 어떻게 관입했는지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중생대 끝났어요, 여러분. 송, 대, 불 순서죠. 가수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 송대가 아니고 송대불이에요. 송대불 순서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신생대로 이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이미 우리나라 지각 변동 4개 중에 3개를 했고요. 신생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엄격하게 얘기하면 신생대 초기, 중기 때 제3기 중에 중기 때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일단 시기적으로 신생대 제3기예요. 선생님 왜 신생대는 제3기부터 시작하나요? 원래 1기하고 2기가 있었는데요. 그 1기가 고생대가 되고요. 2기가 중생대가 되면서 그냥 신생대는 3기, 4기. 그래서 3기를 먼저 그냥 그대로 써서 신생대는 제3기부터입니다. 원래 1기, 2기가 고생대, 중생대겠다는 거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생대 제3기가 되면 원래 이 한반도랑 일본은요. 거의 하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신생대 제3기 때 동해 지각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그럼 양쪽에 지금 분리가 되면서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하죠. 한쪽으로 더 강한 횡압력이 작용을 해요. 횡압력이 한쪽에 여러분 이렇게 밀면 한쪽만 이렇게 볼이 쭉 올라오죠. 그래서 한쪽의 경사가 유독 급하게 융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경동성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성격이냐? 기울 경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여러분, 뭔가 기울어졌다는 거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경사가 좀 더 급한 게 있고 완만하다는 게 있겠죠. 그래서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요곡하면서 올라왔죠. 융기운동입니다. 비대칭 융기운동.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비대칭적이다? 동쪽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서쪽이 더 낮아요. 동구서저의 경동지형의 성격을 가진다.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라는 거, 동력 동자 아닙니다. 경동지형을 형성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경동지형, 신생대 제3기와 관련돼서는 내용을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에서 우리 야उत्동 방향과 중국 방향 구조선을 형성한 변동, 속림운동하고 대부주선운동 배웠죠. 이때 이 운동으로 인해서 한국 방향의 구조선이 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한 방에 융기를 했죠. 그러면서 높게 솟은 아주 주요 산줄기들이 이때 형성이 되는데, 자, 우리 8강에서 꼭 알아야 될 산줄기 선생님이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4가지가 뭐였죠? 낭림. 자, 낭림. 그 다음에 또 함경. 그 다음에 태백. 그 다음에 소백.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하나 더 기억할게요, 여러분. 마천령. 자, 지금 선생님 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게 신생대 제3기 때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서 한 번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1차 산맥을 의미하는 거예요. 1차 산맥을 의미하는데 거의 동쪽에 다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1차 산맥을 형성한다는 거. 낭림, 함경, 그 다음에 마천령, 그 다음에 태백과 소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방금 한 번의 과정으로 높게 융기한 산맥이라 그래서 1차 산맥. 이 1차라는 거는 시기적인 면보다는요, 과정상의 면에 더 초점이 있는 거야. 한 번에.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이 함경하고요, 소백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조금 이따가 산맥 방향할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분명히 이 융기지형, 신생대 제3기 때 형성된 융기지형 4총사는 따로 다 문제 낼 수가 있고요. 매년 수능에서 이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원래 이렇게 평탄했어요. 중생대 대보조선 운동 이후에는요, 거의 뭐 심각한 지각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침식을 해요. 계속 깎이기 때문에 되게 평탄했어요. 이 평탄했던 지형 중에 어떤 일부분이 융기를 하면서 같이 솟긴 솟아요. 그런데 그 평탄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도 침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평탄면을 유지하는 고위평탄면이 융기지형의 제1입니다. 가장 먼저 배울 거고요. 산지지형에서. 그 다음에 원래 평야를 흐르던 하천이 팔자가 바뀌었어요. 산지를 흐르게 되죠. 융기를 하면서. 감익공유하천이 또 융기지형으로 배울 거고요. 그 감익공유하천과 같이 세트지형으로 배울 게 하안당구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해안당구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선생님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처음에 수업 시간 딱 들어가면 얘들아 융기지형 4개 말해봐 이렇게 워밍업을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여러분 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위평탄면 산지지형에서 하나, 그 다음에 하천에서 세트예요. 감익공유하천 바로 옆에 하안당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안당구 바다에서 원래 파식대 그 해변가에 있던 게 그대로 융기를 하면서 계단 모양을 형성하는 해안당구. 선생님이 8강에서 강릉 정동진 해안당구로 유명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융기지형 4가지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꼭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동에 들어갑니다. 아주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생님 정리를 해드리면 신생대 제3기는 선생님이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아주 대표되는 지각운동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신생대 제3기 말부터 4기 초는요. 우리 한반도의 화산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생대 제4기가 되면 이때는 기후변동으로 설명되는 지형 형성 작용,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우리가 지금 4번째 기후변동에서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 둘리가 뭐 타고 왔죠? 빙하 타고 왔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따뜻해지고 있는,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있는 후빙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제4기 때의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조사해 보면 총 4번의 빈기와 그 다음에 3번의 간빈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후빈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그 변화가 한 100m 내로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한 8도씨 정도 차이가 났답니다. 그래서 빈기라 그래서 우리 지구 전체가 다 얼음 덩어리였던 게 아니라 좀 겨울 기간이 좀 길고 좀 평균 기온이 낮았다.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지금보다 좀 넓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을 보니까 서해와 남해 일부가 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동해는요, 워낙에 수심이 깊기 때문에 100m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는 빈기나 후빈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섬이었다라는 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서 묻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동에서 우리가 4번의 빈기, 그 다음에 3번의 간빈기, 지금 우리가 후빈기, 비가 후빈기죠. 마지막 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고 또 죽어서 지구의 나이가 더 오래가 되면 후빈기도 나중에 간빈기로 배우겠죠. 아무튼 간빈기와 후빈기는 둘 다 따뜻해지는 시기, 빈기는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져요. 빙하 얼음의 면적이 넓어지고 해수면은 낮아지는 이 A 시기가 빈기고요. 다시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는,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이 시기가 후빈기에 지금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 높이도, 변동폭도 잠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빈기와 후빈기의 특징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해수면이 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빈기 때 해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강한다 했죠. 그 다음에 후빈기 때는요,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해수면 옆에 이상한 글자가 하나 적혀 있어요. 침식 기준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지리에서는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침식 기준면이 상승했다. 빈기 때 침식 기준면이 하강했다라는 보기가 나옵니다. 그 보기를 보는 순간 아이들이 겁먹을 수가 있어요. 왜?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해수면으로 고쳐보세요. 빈기 때 해수면이 하강한다. 그건 당연히 맞죠, 선생님. 이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수면이 침식 기준면인데, 침식 기준면은 뭐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육지에서 이 물의 작용이 하천이죠. 이 하천의 침식의 기준면이 되는 게 바로 뭐를 기준으로 하천의 역할이 끝나냐면, 해수면을 만나는 순간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역할이다. 그게 바로 침식 기준면이고 그게 해수면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기 때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침식 기준면도 어떻게 돼요?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후빈기 때 해수면이 올라오면 같이 침식 기준면도 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식 기준면하고 해수면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빈기와 후빈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마저 못했던, 지금 함께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우리나라의 산지 시험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빈기, 후빈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요. 계속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